오늘 제 강의도 장황의 리더십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 가운데에서 사자성어들이 꽤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그 강의 포인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실 때 관심을 가지고 키워드를 가지고 들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동영상 두 개를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 공부가 왜 중요한가라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역사는 기록된 사실입니다. 팩트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원인과 결과와 과정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읽으시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연습만 하시면은, 즉 why라고 하는 질문과 if라고 하는 만약에 이랬더람이라고 하는 가정,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역사 공부에 임하시면은 수많은 경우의 수에 대비할 수 있는 상황 대처 능력이 생깁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역사는 미래 예견력이 있습니다. 사마천은 역사의 미래 예견력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 술왕사 지례자라고 했습니다. 지나간 일을 기술해서 다가올 일을 안다라고 하는 역사 예견력입니다. 마치 그 여러분들이 다음 해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올해의 지표뿐만 아니라 지나간 몇 년 사이의 지표, 나아가서는 한국 경제 전체, 더 나아가서는 세계 경제 전체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다 지나간 지표들을 가지고 내년에 계획을 수립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역사 공부도 똑같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통해 가지고 과거 사실과 팩트를 통해서 다가올 일을 미리 예견하는 예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의 예지력이자 예견력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평생 공부하고 있는 사마천이 가장 훌륭한 명언을 남겨놨습니다. 그것이 술왕사 지례자라고 하는 6글자고, 또 한 가지는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리스 속담에 역사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은 인간이 단 한 번도 그 교훈을 교훈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라고 하는 유명한 상당히 시니컬한 명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교훈력, 사마천은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은 전사지 불망은 후사지 사야다라고 하는 또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지난 일을 잊지 않는 것은 다가올 일의 스승이 된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고, 최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일본을 향해서 2년 사이에 3번이나 이 구절을 인용한 바가 있습니다. 즉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 일을 잊지 않는 것은 다가올 일의 스승이 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남긴 바가 있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남경에 가면은 남경 대학살 기념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일본이 중국에서 저지른 만행을 전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전시하고 있는 대학살 기념관 앞에 현판에 쓰여져 있는 명구도 바로 전사지 불망은 후사지 사회다라고 하는 명구가 걸려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대학살 기념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원래 남경에 걸려 있는 대학살 기념관의 원래 이름은 남경 대도살 기념관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도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사가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선물입니다. 교훈과 그 다음에 미래 예지력, 그 다음에 상황 대처 능력, 이 세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키워드를 가지고 강의를 들으시면은 좀 제가 빠르게 진행하기 때문에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는 사마천 사기를 한 책만 30년째 올해로 공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저를 사기꾼이라고 부릅니다. 그저 해필이면 그렇게 단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중국과 중국인, 그리고 중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진단하고 분석하고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마천 사기만 평생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뭐 다른 분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은 사마천 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최근에 한국이 이제 특히 롯데를 중심으로 하는 중국 진출 기업들이 사드 문제하고 겹쳐가지고 전면적으로 사업 철수를 비롯해서 엄청난 타격을 한국 기업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부분도 오늘 장황 이야기에서 나오겠습니다만은,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중국인의 DNA 속에 흐르고 있는 중국인의 기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인문학적인 접근이 부족해서 그렇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면서 강의에 임하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돌아가서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석이 된 이후로 사마천과 사기의 위상이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98년에 제가 사마천 고향을 처음 방문한 이래로 지금까지 30여 차례 사마천 고향을 방문을 했습니다. 근 20년 가까이 사마천 고향과 사기의 위상의 변화가 전혀 2000년 동안 없다가 2013년 시주석이 주석이 되면서부터 사마천 고향과 특히 사마천 제사가 2000년 동안 민간 제사로 지내오던 사마천 제사가 국가 제사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마천 고향 마을인 섬사성 한성시가 천지 개벽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변화를 겪고 있는데 그런 변화의 가장 중심된 이유 중에 하나는 핵심적인 이유는 사마천 고향과 시주석의 고향이 옆집이라는 사실입니다. 중국에서 옆집이라 그러면 한 3시간쯤 걸립니다. 차 타고. 120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옆집입니다. 그러니까 차로 한 1시간 반 정도 되는데 120km는 진짜 옆집입니다. 우리 속담이 엎어지면 코 닿는다라는 게 중국은 한 120km, 100k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같은 섬서성이고 100km, 불과 10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지리적 이점에다가 중국이 현재 인류 역사상 최대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1대1로라고 하는 프로젝트고 AIIB는 너무나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프로젝트의 출발점이 서안입니다. 삼성이 서안에다가 IT 공장을 준공한 이유도 그런 배경이 깔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1대1로 프로젝트는 영어로 뉴 실크로드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실크로드가 개척된 게 바로 사마천 사라 당대 한나라 무제 때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배경까지 전부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사마천의 위상과 사기의 위상이 지금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다라는 말씀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국내에서 그 상업 광고에 활용됐던 사기의 내용과 그다음에 사기와 관계되는 인물들 요 5편의 짤막한 광고를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공에 안주하는 그대에게 한비자 왈 国无常强，无常弱。 자식이라면 만사를 제쳐두는 그대에게 노자왈 生之畜之，生而不有。 헤어진 연인을 잊지 못하는 그대에게 강태공 왈 覆水不返盆。 늘 작은 일만 주어진다고 여기는 그대에게 이사왈 河海不择细流。 더 높은 세상을 꿈꾸는 그대에게 자사왈 登高自卑。 중원에서 답을 얻다.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대한항공 광고였습니다. 대한항공이 정주에 직항을 취항하면서 3, 4년 전에 만든 상업 광고였습니다. 6편의 광고가 만들어졌고 오늘 여러분들이 5편을 보셨는데 이 5편에 나오는 인물들이 모두 다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인물들이고요. 황하편에 나오는 아까 누런 물이 흐르고 있는 곳이 황하 호구폭포라는 곳입니다. 황하편에 나오는 이사왈이라고 하는 대목은 아예 사기에 나오는 원문장을 인용을 해가지고 광고로 만들었습니다. 스토리텔링 기법은 이제 뭐 오늘날 기업은 물론이고요. 거의 모든 조직과 단체에서 스토리텔링 기법을 이용해가지고 조직의 슬로건이라든지 조직의 가치라든지 기업의 이미지를 지금 현재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스토리텔링 기법에 중국의 고전이라든지 사마천 사기 같은 역사책이
줄 수 있는 이 컨텐츠들이 어마어마하게 무궁무진하다라는 거고 그 가운데 한 부분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몇 년 전에 대한항공 광고로 활용된 부분들을 보셨습니다. 중국 내에서 사기의 위상과 위력은 뭐 각종 광고나 그다음에 이름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온갖 곳에 다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마천 고향 같은 경우는 거리 이름도 사마천 거리, 사마천이 이제 태사공이라고 하는 사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태사거리, 그 다음에 맥주도 태사맥주, 여행사도 사마천 여행사, 이런 식으로 중국을 대표하는 역사가인 사마천이 온갖 방면으로 다 지금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런 정도는 점점 더 심화될 걸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강의하고 관계되어 있는, 리더십 관계되어 있는 동영상을 짧게 하나 보시겠는데요. 묵공이라고 하는 영화의 한 부분입니다. 把他压下！慢，住手！如果设意不好，等同有罪，那隔离也难幸免。选贤任能，必须让人心悦诚服。子团绝不可胜任。子团的射术，隔离进城当天已经领教，而且守城贵乎策略布阵，个人的武功再高，也难敌千军万马。好，判断布阵策略的优劣成败，恐怕要等到与赵兵接触之后方有结果。但挑选射艺精湛的马，眼下就可以了。我们以木雕为计，各发5箭。公子，先请。你现在退下，还可免你一死。公子请。就是射中了，箭也比我的少。你输了。来人呐，拿下！且慢。公子，以前你是第一箭手、第一拳手、第一棋手，都只因你是公子。其实你可以看远一点，这天下比你想象的要大。 우리나라에도 소개된 영화입니다. 안성기 씨가 출연해서 또 화제가 됐던 영화니까 춘추 시대, 춘추 전국 시대 때 묵가들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마침 그 조 부분이 리더의 그 자리와 권력이 가져다주는 프리미엄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먼저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편적의 불치평론을 먼저 서두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마천 사기에 보면은 죽은 사람도 살린다고 하는 신의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편적의 열전이 나옵니다.
사기에는 의사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편작이 가장 대표적인 의사고 삼국지에 나오는 화타와 더불어서 중국에서도 민간 설화까지 남길 만큼 대단히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편작이 흥미롭게도 6가지 불치병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교만해서 도리를 모르는 불치병이 있다라고 해서 편작의 불치병론이 의사 입에서 재밌게도 교만과 도리를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둘째는 몸은 생각하지 않고 재물만 쫓아다니는 병이 있다. 셋째는 먹고 입는 것을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는 불치병이 있고, 넷째는 음양이 오장과 함께 뒤섞여 기를 안정시키지 못하는 불치병, 다섯째는 몸이 극도로 쇠약해져 약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불치병이 있고, 여섯 번째가 재밌게도 무당의 말만 믿고 의사 말은 안 듣는 병도 불치병이다 라고 하는 아주 재미난 육불치병론이라는 걸 내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년 동안 한국 사회가 겪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의 근원을 또 그 문제점들의 핵심을 아주 편작이 적절하게 꼬집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몇 년 전에 편작의 무덤을 찾으러 산동성에 갔더니요, 편작의 무덤이 시골 농가 마을 그 앞마당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고 나오려고 하니까 그 시골집 아주머니 한 분이 저를 불러가지고 어디서 왔냐 물어보길래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혹시 민간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편작에 관한 이야기를 알고 있냐 그러길래 모릅니다 그랬더니 내가 하나 들려주마. 근데 이 아주머니 이야기가 대단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편작에게는 모두 삼형제가 있었는데 세 사람이 모두 의사였답니다. 하루는 편작이 위나라를 방문했는데 위나라 왕이 어떻게 정보를 알고는 편작이 삼형제가 모두 의사라는 정보를 알고는 짓궂게도 편작에게 니들 삼형제 가운데서 누가 실력이 제일 좋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임금 입장에서는 궁금했겠죠, 그죠? 그랬더니 편작이 기다릴 것도 없다는 듯이 바로 그 자리에서 즉답을 합니다. 저희 삼형제 가운데서 실력이 제일 좋은 사람은 큰형님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뜻밖의 대답을 들은 왕이 위나라 왕이 내친김에 한 번 더 물어봅니다. 그럼 그 다음은 누가 더 실력이 좋냐? 라고 물어보니까 역시 기다릴 것도 없다는 듯이 작은 형이 실력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제일 의술이 떨어집니다. 그랬더니 왕이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근데 왜 나는 네 이름밖에는 모르냐? 의사하면은 편작밖에는 난 들은 적이 없다. 너네 형님들이 그렇게 의술이 좋다면은 내가 너네 형님들 이름을 들어야지. 나는 네 이름밖에 들은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편작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 제일 큰 형님은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의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희 작은 형은 초기 병만 고치는 의사입니다. 저는요 중병만 고칩니다. 남들이 바라볼 때는 째고 찌르고 뭐 온갖 난리법석을 피우는 중병을 고치는 의사가 실력이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제대로 된 의사라면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의사가 최고의 의사고 그게 안 될 때는 초기의 병을 고치는 의사가 실력 좋은 의사 아니겠습니까? 제가 중병만 고치다 보니까 제 이름이 났을 뿐이지 실력과는 상관없습니다라는 유명한 민간 설화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조직이나 국가나 뭐 가정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조짐이 보일 때 그 조짐의 이면에 감춰져 있는 정확한 문제점을 진단해서 파악해서 예방하는 것이 최고의 리더를 얘기한다면 최고의 리더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 사회가 지난 몇 년 동안 사실 이 예방이라고 하는 부분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온갖 사건들과 온갖 문제점들이 터져 나온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먼저 편작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초나라 장왕은 지금으로부터 약 2600여 년 전의 인물입니다. 까마득한 인물입니다만은 중국 역사상 대단히 매력적인 리더로 현재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리더입니다. 그래서 장왕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나라 장왕하고 첫 번째 관계되어 있는 사자성어는 삼년불원 또는 삼년무원이라고 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제가 오늘 사자성어를 여러 개 말씀을 드릴 텐데 잘 기억을 해 두셨다가 중국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써먹으면 대단히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오랫동안 단절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사자성어나 중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고사 이런 부분들하고 우리가 사용해왔던 부분들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자성어나 고사성어를 활용을 하시더라도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사기나 고사성어나 고사를 활용하시면은 대단히 관심과 그다음에 존중을 받습니다.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도 다른 것보다 사마천 사기가 갖는 위상과 권위는 남다릅니다. 그래서 사기 나오는 얘기를 하게 되면은 뭐라 그러죠? 우리 눈을 이렇게 씻고 새로 보게 되는 그런 프리미엄을 누릴 수가 있다. 3년불언 3년무언은 중국 사람들을 가장 잘 대변하는 사자성어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사드 문제 때문에 불거졌던 중국인의 보복 문제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관광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업들은 더 말할 것도 없는데요. 그때마다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왜 이렇게 등치 큰 놈들이 쪼잔하게 구냐. 이게 핵심입니다. 심지어 껌도 수입 못하게 하니까 이거는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은혜와 원수에 대한 관념을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그걸 은원관이라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은혜와 원수에 대한 관념이 확실합니다. 은원관 가운데 은원관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속담이 은혜와 원수는 대를 물려서라도 갚아라 라고 하는 게 중국의 기본적인 속담이고, 중국 사람들이 은혜와 원수에 대한 관념은 몸에 배어 있습니다. 아예 DNA에. 근데 이 몸에 배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배신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두 글자가 그 안에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 중국 사람들은 수천 년 역사를 통해 가지고 엄청난 배신과 배반에 당해온 사람들입니다. 권력으로부터 또는 인간관계로부터. 여러분들 중국 영화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 영화를 전편에 흐르고 있는 거의 모든 영화에 흐르고 있는 두 단어를 얘기를 하라고 하면 배신과 복수 아닙니까? 뭐 무협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배신과 복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혜와 원수에 대한 관념이 확실하다는 건 그만큼 배신을 많이 당했다는 얘기고, 그런 것들이 조직이나 국가적인 차원으로 옮겨오게 되면은 약속과 신뢰라는 문제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착을 합니다. 아예 몸에 배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중국인의 기본적인 은혜와 원수를 모르고 중국하고 사업을 하거나 접근을 하게 되면은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전통적인 중국 사람들의 은혜와 원수에 대한 관념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 중국 사람 보고 자꾸 속이 시커멓다고 그러고 속을 알 수 없다고 그러고 은큼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오해입니다. 편견이고 원래 그렇습니다. 중국 사람 자체가 원래 자기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그런 것들이 수천 년 동안 몸속에 체화돼 가지고 아예 습성화된 것이고, 그게 중국인들의 기질이고 성격이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자성어가 3년불언 3년무언이라는 겁니다. 3년 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특히 리더들은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초나라 장황도 즉위하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일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저게 말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3년 동안 매일 술이나 마시고 먹고 마시고 여자 하나 끼고 놉니다. 그거를 3년불언 3년무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중국 리더들이 3년불언 3년무언을 하는 것은 심세도시라고 하는 네 글자가 같이 깔려 있습니다. 그 뒤에는 심세도시라는 말은 형세를 살피고 타이밍을 헤아린다, 시기를 헤아린다라는 뜻입니다. 즉 새로운 조직을 맡고 난 다음에 리더가 이 조직을 어떻게 나가야 될지 당장 모를 때, 그래서 자기 속내를 감추고 이 조직의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할 때, 심세도시할 때 보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3년무언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거는 초나라 장황 이전에, 지금부터 3천 수백 년 전에 은나라의 고종 무정이라는 사람하고 부열도 3년불언 3년무언이라고 하는 고사를 이미 남긴 바가 있고요. 어떤 리더는 9년불언이라고 하는 고사까지 남길 만큼 자기 속을 감추고 오랫동안 조직을 살피는 심세도시하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이게 중국인의 기본적인 기질이다. 특히 리더는 더합니다. 더 심각합니다. 오늘날 중국인의 리더들이 보여주고 있는 형태도 거의 비슷합니다. 56개의 민족을 통치하는 리더로서
자기 속내를 함부로 밝혔다가는 그 미치는 파장과 영향력이라는 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직설법으로 얘기하지 않는다. 첫 번째. 그 중국의 리더들은 대부분 다 뭔 얘기를 하게 되면은 고사성어를 인용하거나 격언이나 속담을 인용해서 자기 의중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특히 오프닝 멘트하고 클로징 멘트에는 거의 예외 없이 고사성어과 속담과 격언과 고전이 인용되고 있다. 이게 알기가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리더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한중 관계에 있어서는 특히 리더급들은 중국의 고전과 인문학에 대해서 공부가 바탕이 얇으면은 상대편이 하는 이야기를 좀처럼 해서 의중을 헤아리기가 힘들다. 그런 부분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자성어가 삼년불원이다라는 겁니다. 장왕은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놀면서 여자나 끼고 놀면서요. 신하들에게 엄포를 놓습니다.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지금 이루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잔소리하거나 직언하면은 그냥 두지 않겠다. 처벌하겠다라고 엄포를 놓으니까 아무도 말도 못하죠. 그러던 중 오거라고 하는, 자, 뭐 보시면 오거의 수수께끼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거라고 하는 신하가 장왕에게 면담을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 오거가 누구냐 그러면은 초나라 내에서도 이 꼬장꼬장하기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말로는 직신이라고 하는데 고든 신하다는 얘기죠. 사마천 사기 좋아하시는 분은 사기 열전 가운데 오자서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인물이죠. 그 오자서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초나라에서도 알아주는 충직한 신하입니다. 근데 이 오거가 장왕에게 이제 면담을 요청하니까 온 문무 대신들이 바짝 긴장을 합니다. 이제 드디어 한판 붙게 생겼구나. 이제 왕이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놀기만 하니까 이제 오거가 더 이상 참지를 못하고 나선 거죠. 장왕도 이제 긴장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오거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아니까요.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오거가 장왕에게 왜 일어나지 않고 먹고 마시고 놀기만 합니까? 라고 직언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수수께끼를 냅니다. 대왕 왜 그러시오? 수수께끼 하나 낼랍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이제 전혀 딴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죠. 장왕도 이제 마음이 풀려가지고 뭐 갑자기 수수께끼라고 얘기를 하니까 궁금해가지고 무슨 수수께끼요라고 하니까 오거가 낸 수수께끼가 바로 분리비불명이라고 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왕께서 지금 거처하고 계시는 숙소 앞에 뜰에 큰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 나무에 언제부턴가 새 한 마리가 날라와가지고 둥지를 틀고 살고 있는데 이놈의 새가 어찌된 일인지 몇 년 동안 날지도 않고 울지도 않습니다. 그게 불비불명입니다. 어떤 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장왕도 오거가 이야기하는 의중을 알아챕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으니까 물러가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정에서 나와가지고 물러가는 오거의 뒤통수에 대고 장왕이 한마디 합니다. 내가 그 몇 년 동안 그 새가 날지도 않고 울지도 않았다면 무슨 새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일명경인이요 일비충천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새가 어떤 새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울었다 하면 세상 사람을 깜짝 놀라게 만들 것이고 한번 날았다 하면 하늘을 찌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일명경인이요 일비충천이라고 하는 또 사자성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물러나가는 오거가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왜? 이게 이제 중국의 우리가 명군이라고 얘기하는 유명한 리더들하고 충신들 간의 대화는 이런 식입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심기를 주고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낌새를 알아채는 거죠. 직언을 해놓고 왜 일 안 하고 맨날 먹고 마시고 놀기만 하셔 그러면 기분 나쁘죠. 직언하는 이 참모나 부하들의 직언을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이는 리더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권위주의가 팽배해 있는 동양사회 내에서 최고 리더에게 좀 똑바로 하라고 밑에 있는 사람이 직언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렇게 간접적으로 충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심기를 교환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거도 물러나오면서 일단은 뭐 수수께끼를 가지고 기분 나빠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죠? 물러나오는 오거도 장왕이 한번 울었다 하면 세상 사람을 깜짝 놀라게 만들고 날았다 하면 하늘을 찌를 것이다 하니까 저 왕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짐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소종이라는 사람이 나도 한번 대왕하고 면담하랍니다. 또 면담을 요청합니다.
소정은 장왕에게 직언을 합니다. 일 좀 하라고. 대놓고 까놓고 얘기를 합니다. 순서가 바뀌었으면 큰일 납니다. 소정은 아마 혼이 났을 겁니다. 그죠? 근데 앞에 오거가 가가지고 장왕의 마음 상태를, 그죠? 장왕의 의도를 알아채고 난 다음이니까 소정이 가가지고 직언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겁니다. 내가 바른 소리 하면, 이런 소리 하면, 잔소리 하면은 그 엄벌에 처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겁도 안 나냐라고 장왕이 물어보니까 오거가 소정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저 하나 죽어가지고 초나라가 잘 된다면은 뭔들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서 마침내 장왕이 3년 만에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서 제거해야 될 신하들을 제거하고 같이 일해야 될 신하들을 발탁하고 새로운 인재들을 충원을 해가지고 초나라의 내정개혁에 돌입했다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3년 불안의 과정입니다. 중국의 리더들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등소평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대외적으로 중국의 국가 전략, 대외 전략으로 내세웠던 유명한 네 글자가 도광양회라는 겁니다. 도광양회. 30년 동안 그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등소평이. 중국은 무시무시한 나라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도광양회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실력을 기른다라는 뜻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자기 속내를 내보이지 않는 것은 의도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원래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몸에 배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심하게 얘기하면 DNA는 유전자 속에 아예 그런 유전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알고 접근을 하면은 의중을 읽어내는 방법들이, 지혜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런 지혜들이 다 어디에 들어가 있냐 그러면은 제가 평생 공부하고 있는 사마천 사기를 비롯한 중국의 고전서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왜? 이 고전 가운데 이런 대화들, 그리고 그 고전들 가운데서 그런 리더의 심기를 읽어낼 수 있는 코드들이 숨어 있는 명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공부해서 대화를 통해 가지고 중국 사람들의 의중을 읽어내는 그런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귀찮죠, 그죠?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장왕의 리더십을 먼저 몇 가지 사례를 통해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리더들의 리더십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식견입니다. 식견이 있어야 된다. 이 식견은 뭘 의미하냐 그러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의 이면에 감춰져 있는 것들을 간파해내는 능력이 식견입니다. 단순하게 상대편이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또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 행동의 그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언행에 감춰져 있는 그 이면을 들여다볼 줄 아는 능력이, 간파하는 능력입니다. 이게 식견이고, 이런 식견은 사실 여러분들이 역사 공부를 통해서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마천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 견미지저라고 하는 유명한 사자성어를 남깁니다. 미미한 걸 보고 견미지저, 장차 드러날 것을 안다라고 하는 유명한 사자성어입니다. 은나라 말기에 기자라고 하는 현자가 은나라 주왕이 밥 먹을 때 상하젓가락을 사용하는 걸 보고 주자가 뭘 얘기를 하냐, 은나라가 곧 망하겠구나라고 예견을 합니다. 아니 리더가 뭐 특히 왕이 밥 먹는데 상하젓가락 사용했다고 하면 그 나라가 망할 걸 어떻게 예견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그 사건을 잘 들여다보게 되면 재미난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은나라는 중국의 중원에 자리 잡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상하는 코끼리에서 납니다. 그죠? 즉 코끼리 뿔에서 나는 상하 젓가락을 사용하려면 수입해 와야 됩니다. 저 남쪽에서, 동남아 쪽에서 수입해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밥 먹는 요 작은 것에서 상하 젓가락을 사용할 정도면 이 왕이 장차 앞으로 못할 짓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은나라 멸망을 예견했다라고 하는 유명한 사건이 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을 견미지저라고 합니다. 리더가 갖춰야 될 능력 가운데 하나는 바로 그런 식견이죠.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감지 능력, 직관 능력, 통찰력, 이런 부분이고, 그걸 쉬운 단어로 표현하자면 저는 식견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현상 이면에 감춰져 있는 것들을 간파해내는 능력이다. 장왕이 즉위하고 난 다음에요, 이 조그만 진나라가 하도 초나라에게 까붑니다. 다른 나라의 힘을 믿고. 그래서 장왕이 직접 진나라를 토벌하겠다, 치겠다, 그래서 정벌에 나섭니다. 정벌에 나선 다음에 첩자들을 보내가지고 진나라 내부 상황을 파악을 해서 보고하게 합니다. 보고한 결과 전부 다 진나라를 공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일치된 의견입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조그만 나라가 성이 얼마나 두껍고 높은지 대단하고, 그리고 성 앞을 흐르고 있는 해저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 지금 당장 공격했다가는 승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초나라의 피해가 너무 크겠다라는 보고였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정왕이 그러면은 공격할 수 있겠다라고 거꾸로 공격을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는 힘 안 들이고 진나라를 점령을 합니다. 참모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정왕에게 아니 전부 다 이고동성으로 안 된다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뭘 믿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저 조그만 진나라가 단시일 내에 저렇게 성을 높고 단단하게 쌓고 저렇게 깊고 넓게 해자를 쌓았다는 얘기는 국력이 그만큼 소모됐다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공격해야지 안정되고 난 다음에 공격하게 되면 우리 피해가 훨씬 더 클 것이다. 그래서 나는 승리를 확신했다라고 하는 그 일화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초기 정왕이 즉위하고 난 다음에 쫓겨난 두월초라고 하는 귀족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정왕이 직접 정벌에 나섭니다. 그리고 서로 진을 치고는 싸움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화살이 날라와가지고 정왕의 수레를 맞춥니다. 전차를. 화살이 어디서 날려왔는지 확인하기도 전에 두 번째 화살이 날라와가지고 정왕의 이번에 다른 쪽 수레를 맞춥니다. 그러니까 정왕이 거의 죽을 뻔한 거죠. 화살이 맞을 뻔했습니다. 병사들이 전부 다 전투 의지를 잃고 혼비백산해가지고 다 철수를 해버립니다. 후퇴를 해버립니다. 어쩔 수 없이 정왕도 후퇴하고 난 다음에 막사를 치게 해서 천막을 텐트를 치게 하고 저녁 때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정훈 장교들을 불러가지고 몇 가지 얘기를 합니다. 정왕이 지금부터 니들은 막사마다 돌아다니면서 병사들에게 이렇게 전해라. 첫째, 오늘 내 전차를 맞춘 두 발의 이 화살을 보니 너희들도 알다시피 초나라의 보물만 간직하는 보물창고에 있던 옛날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신전이라고 하는 신비한 화살 두 발이다.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데 이 화살이 오늘 두 발 내 전차를 맞춘 걸 보니까 두월초란 놈이 훔쳐간 거다. 그리고 원래 그 보물창고에는 화살 두 발이 있었다. 그러니까 오늘 두 발을 모두 사용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켜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코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화살 두 발이라고 하는 것, 두 발을 모두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는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표면적인 병사들의 전투 의지를 다시 북돋우기 위한 표면적인 이유 말고도요, 정보력이라는 게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초나라의 보물 창고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 그러면 왕을 비롯해서 일부밖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초나라 보물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신전 두 발이라고 하는 이 정보력입니다. 정보의 중요성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왕만 알고 있는 정보죠. 그래서 정보의 신뢰성입니다. 문제는 왕만 아는 정보를 가지고 신전 두 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병사들에게 이 신전 두 발이 모두 사용했으니까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 안심시키는 그 정도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정보력에 따라 가지고. 세 번째는 두월초를 도둑놈으로 몰았습니다. 그죠? 두월초가 훔쳐갔다는. 오늘 사용된 거 보니까 결국은 두월초가 훔쳐간 거다. 아무도 못 들어가는 이 보물 창고에 두월초라는 놈이 침입을 해가지고 신전 두 발을 훔쳐갔다는. 그렇게 해서 두월초에 대한 적개심과 증오심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도둑놈이. 나라의 보물까지 훔쳐가는 놈이다. 네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활솜씨는 단 한마디도 거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화살이 뛰어나고 훌륭한 화살이라 하더라도 활 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오늘 동영상 보여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데, 활솜씨가 좋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화살을 갖다 줘도 그렇게 멀리까지 와가지고 맞추지를 못하죠. 그런데 정왕 입에서는 활솜씨 얘기는 단 한마디도 안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가 위기의 상황에서 위기 대처 능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호들갑을 떨면 안 된다는 거죠. 리더 입에서 활솜씨가 나오는 순간 모든 병사들의 사기는 그대로 꺾입니다. 이게 두월초 군대의 이 병사들의 활솜씨가 장난 아니다. 벌써 겁부터 지뢰에 겁부터 집어먹고 들어가거든요. 이건 뭐 싸우기도 전에 패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럼 문제는 뭡니까? 가서 안심을 시켰는데 그 활솜씨가 어디 갑니까? 그죠? 이 활솜씨에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왕이 참모를 불러가지고 우리
초나라 군대 내에서 활을 가장 잘 쏘는 사람 병사 하나를 빨리 수소문을 해라. 그렇게 해서 수소문대에 나온 병사가, 여러분들도 활솜씨를 가장 잘 대변하는 사자성어 가운데 대표적인 게 백발백중 아닙니까? 그죠? 예. 백발백중의 주인공인 양육이라고 하는 유명한 명사수가 발탁이 돼서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장왕이 양육에게 야, 내일 아침에 날 밝아서 전투를 하게 되면은 저 두월초라는 놈의 심기를 좀 건드려 가지고 약을 올려 가지고 1대1 맞상대를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날 두월초의 심기를 건드려 가지고 1대1 맞상대를 합니다. 각자 3발씩 쏘게 해서 몸을 움직이지 않고 쓴자리에서 서로 상대에게 화살을 3발을 날려서 승부를 겨루게 해서 결과적으로 양육이가 두월초를 죽임으로써 화살을 맞춰가지고 죽임으로써 두월초의 반란을 진압했다라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식견과 실력이 없으면 임기응변은 안 나옵니다. 식견과 실력 없는 임기응변은 임기응변이 아니라 잔꾀입니다. 잔꾀입니다. 그 다음 소개해드릴 사자성어는 국지삼보라고 하는 사자성어입니다. 나라의 3가지 보물이다라는 뜻입니다. 어느 날 장왕에 일이 있어가지고 아들, 그 태자죠. 태자를 궁으로 불러드립니다. 근데 그날 마침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길도 질고 뭐 앞이 잘 안 보입니다. 그 태자가 태자궁을 나와가지고 아버지 장왕을 찾아서 아버지 궁궐로 갑니다. 궁궐로 가기 위해서는 궁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궁궐문을. 그런데 당시 초나라 법에, 뭐 초나라뿐만 아니라 당시 모든 나라의 법이 그겁니다. 임금한테 가는 궁궐의 경비는 굉장히 삼엄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 궁문 앞에서 내려가지고 신분을 확인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태자가 비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마부에게, 자기 마차를 끄는 마부에게 야 그냥 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마부는 태자 명을 거역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무사통과를 해버린 겁니다. 신분 확인을 하지 않고. 한참을 가는데 뒤에서 누가 말을 타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은 태자의 마차를 막았습니다. 멈추라고. 봤더니 문직입니다. 궁궐문을 지키는 문직이다. 내리시라고. 내가 태자라는 걸 모르냐 이놈아. 왜냐 그러면 태자나 임금 마차는 다르거든요. 다를 수밖에 없죠. 압니다. 내가 태자라는 거 아는데도 뭘 내리라고 얘기를 하냐. 그냥 보면 됐지. 국법에 따라서 누구든지 왕후의 궁궐로 가는 궁문에서는 내려가지고 신분 확인하고 요즘 얘기하면 사인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태자님들. 알긴 알지만 야 이렇게 비 오고 난리인데 막 그냥 가자. 내리셔야 돼. 뭐 갈수록 시간만 지체되니까 태자 입장에서는 아이고 어쩔 수 없이 내려가지고 신분을 확인해주고 통행증에 사인하고 이제 가려고 하니까 잠깐만 왜 그러냐 또 법을 어기셨으니 처벌을 받으셔야 된다. 당시 법에 따르면은 임금으로 가는 궁궐 첫 번째 관문을 내려서 신분 확인하지 않고 들어가면은 그 마차를 모는 마부의 목을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마부를 끌어내가지고 목을 자릅니다. 그리고 처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마차를 타면 되게 이제 마차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 이게 손잡이가 있지 않습니까? 앞에 이 부목이라고 하는데 이 부목 한 귀퉁이를 톱으로 쓸어내는 겁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딱지야. 교통 위반 딱지입니다. 요 썰어놓고 요걸 한참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썰어놓은 채로 다녀야 돼. 그러면 태자가 법을 어겼다라는 게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또 한 번 어기면요 이번에 이쪽을 잘라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백성들에게 법이 얼마나 지엄한가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기어코 여길 또 잘라냅니다. 그리고는 태자가 자기가 직접 마차를 몰아가지고 장왕의 아버지한테 가서는 징징거리는 거죠. 그놈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문지기 주제에 내 마부 목도 자르고 내 마차 부목도 잘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장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는 참 복이 많은 놈이다. 나라에는 자고로 3가지 보물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나라를 유지하는 법이고, 두 번째가 그 법령을 엄정하게 지키는 인재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인재를 중시하는 정책이 있다. 이 3가지가 나라의 보물인데 너는 내가 죽고 나면 그 문직이 진짜 법을 그렇게 엄정하게 지키는 인재를 벌써 너는 하나 얻은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 장왕의 국지삼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집안이 됐든 뭐 조직이 됐든 나라가 됐든 간에 이 세 가지가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이 세 가지가 다 무너지는 바람에 문제가 발생했던 겁니다. 별거 아닙니다. 쉽습니다. 그죠? 근데 저게 안 됩니다. 저게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리사욕입니다. 우리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탐욕, 그죠? 사리사욕을 듭니다. 장황이 어떤 리더였는가라는 것은 그 후대의 기록에도 나옵니다. 전국시대 때 위나라의 무라고 하는 리더하고 오기가 주고받은 대화 가운데 장황이 등장합니다. 하루는 무가 무무백관들을 모아놓고 나라의 국사를 논의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국무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물러나와가지고 싱글벙글 막 웃고 좋아합니다. 무가. 오기가 그 모습을 보고는 임금 대왕 뭐가 그렇게 좋아서 웃습니까? 기분 좋아하십니까? 그랬더니 당신도 오늘 국무회의 때 보지 않았냐? 뭘요? 내가 낸 아이디어와 내가 낸 의견과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채택되지 않았냐? 나보다 나은 의견을 낸 사람이 하나도 없지 않냐? 위나라에서 내 의견이 최고였지 않냐? 그래서 내가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기가 한숨을 내쉬면서 큰일 났네요. 왜 그러시오? 그랬더니 그 옛날 초나라의 장황이라는 사람은 신하들하고 나라 일을 놓고 논의하고 난 다음에 자기보다 나은 생각을 내거나 자기보다 나은 견해를 제시하지 못하면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왜?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고 걱정이 돼가지고. 이 큰 초나라에 나보다 나은 생각과 나보다 나은 아이디어와 나보다 나은 정책을 내지 못한다면 그 나라는 망조가 든 나라나 마찬가지다. 그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고 걱정을 하느라고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은 불침. 근데 당신은 뭐가 좋아서 그렇게 웃냐고, 기분 좋아하냐고 직언을 했다라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리더들이 빠지기 쉬운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의 개인의 경험을 일반화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게 잘 아시는 뭐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리더들에게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경험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더십을 완성시켜주는 마지막 단계는요. 자기 개인의 리더십뿐만 아니라 플러스 그 리더십을 좀 더 내실 있게 튼튼하게 다져주고 그 리더십을 좀 더 확대시켜주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누구하고 같이 일했느냐가 리더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리더십에. 장황이 2600년 넘는 세월 동안 중국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리더로 평가를 받는 데에는 손숙오라고 하는 유명한 참모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숙오는 중국 역사상 청백리의 대명사입니다. 3번 재상으로 나와가지고 청렴결백하게 장황을 보좌했다. 장황이 외부에 나가가지고 대외정벌에 나서고 영토를 확장하고 국력을 과시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안에서 내정을 손수고라는 사람이 청렴결백하게 잘 집안 살림을 해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손수고가 어떤 사람이었냐 그러면요. 악사였던 궁중연예인이었던 우맹과의 일화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중연예에 있던 우맹하고 손수고는 신분을 초월해가지고 우정을 나눴습니다. 근데 손수고가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손수고가 죽고 난 다음에 우맹이 시장에 나갔다가 손수고의 아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손수고의 아들이 시장에 물건을 사러 온 것이 아니라 산에서 나무를 해가지고 땔감을 지어와가지고 나무를 팔러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생계가 어려워가지고 재상을 3번씩이나 지낸 재상 집안의 자식이 직접 자기가 산에서 나무를 해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니 우맹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궁중으로 돌아와가지고 우맹의관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거기서 나옵니다. 우맹이 손수고의 옷을 입고 손수고의 모자를 썼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하고 똑같이 분장할 때 쓰는 사자성어입니다.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변하냐 그러면 누군가를 간절히 보고 싶거나 누군가를 자기 자신의 정신적 멘토로 삼을 때 쓰는 사자성어이기도 합니다. 우맹이 손수고 복장을 하고 장황 앞에 나타났더니 장황이 손수고도 보고 싶고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두 사람이 한나절 동안 손수고에 대한 추억을 서로 공유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야기가 끝날 무렵에 장황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자기가 존경하고 좋아하던 사람 추억을 회고를 하면은 정신적으로 이 카타르시스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 장황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명에게 벼슬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명이 입에서 뜻밖에도 며칠 있다가 대답을 하면 안 되겠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이게 뭐 궁중 연예인 주제에 벼슬을 주겠다는데 얼른 받아야 되는데 이게 며칠 있다가 대답하겠다 그러니 어쨌든 간에 장황이 알았다. 그리고 한 4월쯤 뒤에 다시 만나가지고 그래 벼슬 받을래? 라고 물어보니까 우명이 거절을 합니다. 안 할랍니다. 라고 얘기를 해. 아니 이놈아, 남들은 못해서 난린데 너는 벼슬을 주겠다는데도 왜 거절을 하냐? 그러니까 우명이 마누라가 하지 말랍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더니 그 앞에서 우명이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춥니다. 유명한 우명의 청렴가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노래 가사입니다. 탐관오리 노릇은 할 만한데도 하지, 해서는 안 되는데도 하고, 청백리는 할 만한데도 하지 않는구나. 탐관오리가 되면 안 되는 까닭은 비천에서인데 그래도 하려는 까닭은 자손들이 배를 불릴 수 있기 때문이지. 청백리는 고상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누구나 해볼 만한 것인데 그래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까닭은 자손들이 배를 골기 때문이다. 그대여 초나라 재상 손수고를 보지 못했는가라는 유명한 노래를 부릅니다. 정황이 듣고 보니까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여차저차해서 지금 손수고 집안 식구들이 생계가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땅과 그 다음에 곡식을 제공을 해서 손수고 집안 식구들의 생계를 보살폈다라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저런 사람입니다. 손수고라는 사람이. 이런 인재가 있었기 때문에 장황의 리더십이 완성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장황의 식견을 보여주는 대목 하나가 춘추좌전이라고 하는 책에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무할 때 무자를 잘 보시면 그칠 지자에다가 창과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무의 진정한 의미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 이게 무의 진정한 의미고, 손자병법에서 얘기하는 가장 핵심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의 병법이다 라는 유명한 구절하고도 통합니다. 장황이 저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미난 장황의 일화 하나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9월 초에 반란을 진압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아가지고 장황이 장병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술자리를 베풀어 줍니다. 그 술자리 이름이 유명한 전령지연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로 남아 있습니다. 전령이라는 건 뭐냐면 갓끈을 끊는다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이제 다 모자를 썼기 때문에 요 턱 밑에서 갓끈을 매거든요. 그럼 요걸 끊었다라는 뜻이고, 갓끈을 끊고 버린 술자리다라는 뜻입니다. 술자리가 무르익다 보니까 낮에 시작된 술자리가 날이 어둑어둑할 때까지 계속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이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장황에게 우리 오늘은 올라이트 합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장황이 궁중 전체를 횃불로 환하게 밝혀둡니다. 자, 좋다, 오늘은 밤새 마셔보자 이렇게 된 거죠. 한참 술을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횃불들이 다 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깜깜해졌겠습니까? 칠흑같이 어두워져 버렸죠. 이 어둠을 뚫고 한 여성의 비명소리가 들려옵니다. 에그만이나 뭐 깍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대왕, 그리고 장황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장황이 워낙 기분이 좋은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왕비를 비롯해가지고 모든 후궁들을 전부 다 불러가지고 병사들에게 술도 한 잔 따로 주고 그리고 위로주를 전부 다 돌렸거든요. 근데 목소리 주인공이 누군가 봤더니 장황이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애첩의 목소리야. 후궁 목소리야. 그 장황이 무슨 일이요? 그랬더니 대왕 빨리 불을 밝혀주세요. 횃불을. 왜 그러냐? 왜 그러시오? 그랬. 어떤 놈이 제 궁뎅이를 만졌어요. 술 취하고 깜깜해진 김에 옆에 있던 누군가가 장황의 애첩의 궁뎅이를 더듬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놈의 갓끈을 끊었어요. 잡아 당겨서. 그러니까 이 후궁이 잽싸게 자기를 몸을 더듬으니까 갓끈을 잡아 당겨가지고 끊어버린 거죠.
그 이제 불만 밝히면 범인이 잡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허겁지겁 이제 시종들이 횃불을 밝히려고 불씨를 막 찾으러 다니니까 장왕이 잠깐만. 지금부터 모든 장병들은 각건을 끊는다. 실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그 애첩을 달래가지고 오늘같이 기분 좋은 날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된 거죠. 요즘 같으면 이제 큰일 날 사건이죠. 그죠? 26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감안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전령지연 이야기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얼핏 흔히들 전령지연 얘기하면 장왕이 이 통 큰 그죠? 리더십을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는 그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뒤에 장왕이 다른 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전투에 나갔다가 포위를 당해가지고 사지에 몰립니다. 거의 죽을 뻔한 상황에 몰리는데 웬 장군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단기 필마로 포위망을 해치고 장왕을 구해내고 결국은 그 전투를 승리로 이끕니다. 그러니까 장왕이 죽다 살아났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래서 그 장군을 불러가지고 야 오늘 내가 너 때문에 살았다. 너한테 큰 상을 주마. 그러니까 이 장군이 장왕에게 큰 절을 하면서요. 대왕께서는 이미 저에게 큰 상을 내리셨습니다. 언제나 이제나 저제나 대왕의 큰 은혜에 보답할까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그 은혜에 보답하게 돼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날 장왕의 애첩에 몸을 더듬었던 그 장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고의적인 실수가 아닌 그죠? 밑에 있는 부하들이나 직원들의 실수를 너그럽게 통 크게 용서하고 넘어갔을 때 돌아오는 그 보답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대목 가운데 하나로서 장왕의 전령지연이라고 하는 고사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초나라 장왕은요. 춘추시대 때 초기를 주름 잡았던 유명한 리더들 4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인물이 제나라 환공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관포지교할 때 관중과 포숙의 보필을 받아가지고 춘추시대 때 최초의 폐주가 됐던 사람이고 두 번째가 진나라 목공입니다. 저 서쪽에 있는 진나라 목공은 2600년 전에 다른 나라보다 약 1세기 100년 전 앞서가지고 사불문 인재 정책을 실시한 유명한 리더입니다. 사불문이라는 건 국적과 민족과 신분과 나이를 따지지 않는 인재 정책을 실시합니다. 아마 세계사의 최초일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외국 인재를 최초로 기용한 인물입니다. 진나라가 나중에 천하를 통일하게 되는 가장 큰 원동력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인재 정책입니다. 그 외국의 인재를 기용을 해서 진나라를 통일하는 데 큰 도움을 받거든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진시황 옆에 있었던 이사 같은 인물은 초나라 사람이고 그 다음에 진나라 군대를 이끌었던 유명한 장수 가운데 몽염 같은 장수는 할아버지 때부터 제나라에서 진나라로 건너와 가지고 장군 노릇을 한 집안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가 19년 정치 망명 생활을 끝에 돌아와 가지고 임금이 된 인간 승리를 보여주는 진나라 문공이라는 사람이고 제일 오른쪽이 초나라 장왕이었습니다. 저는 이 4사람의 춘추시대 때 4인방이라고 제가 이름 붙여놨는데 이 리더십에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 이 4사람의 리더의 리더십의 공통점이 이런 것들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신의, 두 번째 대의명분, 세 번째 장자의 기풍, 네 번째가 인재의 중요성, 다섯 번째가 비판 수용할 줄 아는 비판 수용, 여섯 번째가 위임, 맡길 줄 알았습니다. 모두 다. 일곱 번째가 전부 다 유머 감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밌게도. 그래서 이렇게 7가지로 이들 춘추시대 때 4인방의 리더십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초나라 장왕의 리더십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 뭐 정신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 말씀 이걸로 마치고 혹시나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질문할 게 있으면 받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제가 질문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예. 사기를 어떻게 읽으면 좋습니까? 좀 편하게 이렇게 혹시 그 교수님 책 말고 편하게 이렇게 책을 하나 사기 방법만. 사기라고 하는 역사책 자체를 읽으시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전 세계 오피니언 리더 100명한테 설문조사를 돌린 적이 있습니다. 세계를 이끌어가는 뭐 정치, 경제, 이렇게 문화 이런 방면에 100명한테 죽기 전에 읽어야 될 100권의 책을 적어봐라 해서 적었는데 100% 다 사기가 들어갔습니다. 그럼 50권만 추려봐라 그랬더니 한 95% 가까이가 사기를 골랐고요. 우리나라 CEO들한테 몇 년 전에 설문조사를 돌렸는데 읽어야 될 필독서 1위로 꼽힌 책입니다. 사기가. 참 영광스럽게도. 근데 놀랍게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아무도 안 읽은 책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기를 읽으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괜히 도전했다가 실패해가지고 쓰라린 경험을 갖지 말라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고, 그래도 꼭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조건이 있습니다.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5분 안에 잘 잡니다. 예,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저 같은 이제 가이드가 필요한 거죠.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굳이 사기를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제 책을 먼저 읽고 도전을 하시면은 아마 삶이 끝나기 전에 한 번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